한미 군 당국이 핵심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올해부터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노이 협상 결렬 이후 예상되는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고 비핵화 협상 진전을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요국 대사를 교체합니다. 외교 라인을 재정비한 뒤 북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 본격 중재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유총이 전국 유치원 1,533곳이 내일 개학을 미루기로 했다면서 집단 폐원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당국이 강력 제재를 경고한 가운데 개학 연기 유치원은 300여 곳이라고 밝혀 한유총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42년 만에 3,000명대로 줄었지만 사망자 10명 중 4명은 보행자였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OECD 평균의 3배에 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일 밤 9시 뉴스입니다. 한미 군 당국이 해마다 시행하던 핵심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올해부터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축소가 아니라 종료라고 못 박았습니다.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 두 나라의 결단으로 풀이됩니다. 먼저 한승현 기자입니다.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 훈련은 한미가 해마다 실시해온 핵심 연합훈련입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셰너헨 미 국방부 장관 대행은 어젯밤 통화를 하고 이 두 훈련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전부터 국방 당국끼리 협의를 해오다 정상회담 직후에 최종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흘 전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내용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Exercising is fun and it's nice, and they play the war games, and I'm not saying it's not necessary because at some levels it is, but at other levels it's not. 키 리졸브 연습은 연합방위 태세를 점검하면서 전쟁 발생 시에 대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올해부턴 한글 명칭인 동맹 연습으로 바뀌고 기간도 기존의 절반인 일주일로 단축돼 진행됩니다. 독수리 훈련은 정규전을 대비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으로 훈련 명칭은 아예 없애고 대대급 이하 단위로 연중 실시됩니다. 싱가포르 회담 뒤인 지난해 8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유예되면서 3대 핵심 한미 연합 훈련은 모두 종료되거나 유예 또는 중단됩니다. 양국 국방장관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국의 기대가 반영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장관은 다만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나간다는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며 새로 마련된 훈련을 통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현입니다. 특히 이번 결정은 북미 회담이 결렬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합의 무산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무마하고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계속 견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호용 기자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잇따르던 2017년 항공모함 칼빈 스노 등 미군 핵심 전력과 전략자산들이 대거 동원된 가운데 한미연합훈련과 연습은 공세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봄 이후론 협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조용히 진행되거나 축소 또는 연기된 상태. 이번에 하노이 북미 회담이 사실상 결렬됐는데도 핵심적인 한미연합훈련과 연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견인하고자 취한 결단이라는 평가입니다. 그동안 북한이 침략전쟁 연습 등의 격한 어조로 강력히 반발해온 만큼 북한이 비핵화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그 명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북한이 다시 약속한 만큼 대규모 한미연합훈련 중단이라는 이른바 쌍중단 구도를 깨지 않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협상을 진척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I'm hopeful that the teams will get back together in the days and weeks ahead and continue to work out. 다만 일각에서는 한미훈련 축소로 연합 방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군 당국은 키리졸브 훈련은 시뮬레이션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병력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며 독수리 훈련도 소규모로 분산되지만 훈련의 내실은 유지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으로 나아가도록 함과 동시에 향후 한미연합 방위태세 약화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가 한미 양국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국 대사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하노이에서 불발된 북미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위해 외교 라인을 재정비한 뒤 본격 중재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황현택 기자입니다. 대사 교체가 유력한 나라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세 곳입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임명으로 약 2달 동안 공석이던 주중대사에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남관표 전 안보실 2차장은 주일대사를 맡아 한일 관계 재설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자금 수수 의혹을 받는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후임에는 이석배 주 블라디보스토크 총영사가, 현 조윤재 주미 대사는 유임이 유력합니다. 친문 정치인 중심의 일기 외교 라인을 재정비해 분위기를 일신하고 보다 정교한 비핵화 공조를 이끌어내려는 문 대통령의 중재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 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양국 간 대화의 완전한 타결을 반드시 성사시켜 낼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외교와 통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 NSC 회의도 주재합니다. 문 대통령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NSC를 직접 챙기는 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회담 이후 9개월 만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선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가 어떤 대화를 나눴고 어디서 매듭이 꼬였는지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회담 뒤로 밀어놨던 최대 7개 부처에 대한 개각도 오는 7일쯤 단행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여러 채널을 통한 북미 접촉 후에 문 대통령이 행동 계획을 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과는 물밑 접촉 방식을 언급해 머지않은 시기에 대북 특사 파견 등이 추진될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귀국길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특별 열차편으로 중국을 통과하고 있죠.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갈지도 여전히 관심거리인데요. 하노이로 향할 때 김 위원장의 모습이 노출돼서일까요? 중국의 보안 조치가 훨씬 삼엄해졌습니다. 베이징에서 안양봉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플랫폼에서 담배를 피우는 김정은 위원장, 재떨이를 바쳐던 김여정 부부장. 김 위원장 베트남 방문길에 이 모습이 찍힌 중국 난닝역에는 가림막이 쳐졌습니다.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창사역에도 무장 군인이 배치됐습니다. 핑샹시 정부는 네티즌 4명을 공공질서문란 혐의로 체포해 구류 등의 처분을 내렸다는 발표까지 내놨습니다. 어떤 나라 지도자를 암살하고 싶다, 같이 할 사람을 구한다, 영도자에게 폭탄을 던지면 맞을까, 이런 내용으로 특별열차가 한창 핑샹역으로 달리던 지난달 25일 올라온 글들입니다. 김 위원장을 특정하지 않았고 다분히 장난기로 보이지만 중국 당국은 부적절한 글로 선동을 했다고 봤습니다. 중국 당국은 또 외신 기자들의 취재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등 베트남 방문 때보다 귀국길에 통제를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별열차는 현재 허난성 정저우 근처에 있습니다. 전체 여정의 절반 정도를 달린 겁니다. 내일 아침 서자장에서 베이징으로 가거나 아니면 텐진으로 돌려 곧바로 평양으로 갈 수 있습니다. 5차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과 함께 오늘 개막한 중국 양회에다 김 위원장의 심신 상태를 고려했을 때 곧바로 평양으로 갈 거란 2가지 관측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사립유치원단체 한유총이 내일로 예고한 개학 연기를 강행하고 집단 폐원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수는 교육부가 집계한 것보다 많다며 교육부를 비난했는데 수도권 교육감들은 강력한 제재와 함께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사흘 전 개학 연기를 선언한 한유총이 집단 행동 방침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이 대화를 거부해온 교육부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교육부는 환영하고 대화를 수락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계속 자신들을 압박하면 집단 폐원도 추진하겠다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개학 연기 참여 규모를 놓고도 교육부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그 몰이를 통해서 실제 그 계약 연기에 참여하는 원이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회유하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전체 사립유치원의 36%, 한유총 회원 유치원의 46%인 1,500여 곳이 개학 연기에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한유총의 집계는 부풀려진 숫자라며 시도 교육청의 조사 결과 380곳 정도가 개학 연기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제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에는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응하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부의 원칙에 맞서 한유총도 내 뜻대로를 고집하면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새학기 사립유치원 현장은 파국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한유총의 갑작스런 통보에 당장 학부모들은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나온 학부모들을 최은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 구기민 씨는 지난달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유치원 사태를 지켜보며 직접 아이들을 돌봐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 때문에 낸 것도 적잖이 영향은 있어요. 애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고 3월이면 계약을 하고 새로운 데 가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1일 첫째 아이의 유치원에서 개학 연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걱정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겁니다. 워킹맘들에게 좀 특화되고 좀 배려해주는 유치원을 일부러 선택을 한 건데 정말 그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고 내 아이는 정말 돈인 거고. 경기도 용인시에선 학부모 200여 명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유치원 불법 계약 연기 금지하라! 특히 맞벌이 부부들은 당장 아이를 어디에 맡겨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저희는 당장 대책은 없죠. 며칠은 그냥 남편이랑 휴가 쓰면서 돌본다고 하지만 양가의 부모님 도움을 받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를 향해 빠른 해결책을 주문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강경하게 해서 어떻게든 이번 사태를 빨리 해결할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학부모들이 개별 유치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오는 5일 한유총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은진입니다. 자, 그럼 내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면 당장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청에 긴급 돌봄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있는 유선 전화와 이메일로 신청하면 교육청이 근처 국공립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돌봄교실 등에 배치한 뒤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 줍니다. 또 한부모나 맞벌이 가정 등은 아이 돌보미 가정 방문 서비스도 유용한데 이 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치원이 예고 없이 개학을 연기했다면 일단 교육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교육부가 즉시 조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래저래 학부모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유치원법 합의 처리를 이끌어내지 못한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상임위 계류 시간을 줄여서라도 올해 8월 안에 유치원 3법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광호 기자입니다. 유치원 대란만은 막아야 한다. 여야 교육위원들이 휴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사태 해법을 두고선 정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에듀파인 도입 시행을 잠시 미루고 한유총과 대화부터 나서라고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교육부 장관, 한유총을 전격 방문하시든지 아니면 불러서라도 만나십시오. 민주당은 한유총이 교육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오히려 고삐를 죄겠다고 맞섰습니다. 유치원 3법의 국회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유치원 3법은 신속 처리한 건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기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게 됩니다. 이 가운데 상임위 계류 기간은 최대 180일,
국회가 정상화될 경우 상임위에서 법안을 빨리 처리해 계류 시간을 줄이겠다는 겁니다. 180일을 굳이 다 채워서 법사위로 넘길 것이 아니라 더 그 기간을 단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단축을 시킬 수 있으면 8월 혹은 9월에는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바른미래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바른미래당은 일단 여야 합의에 더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빨리 임시국회라도 열어서 우리가 다시 논의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만족해할 수 있는 합의에 도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표결 강행 시 뒤따를 한국당의 반발도 있어 8, 9월 처리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최강호입니다. 국회 파행이 2달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2월 임시국회는 지난 2000년 국회법 개정 이후 처음으로 소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3월 국회는 열릴 수 있을까요? 아직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최영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해 첫 원내대표 회동.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일하는 국회를 약속했습니다. 올해도 우리 의회 민주주의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꽃피우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회가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잘 받들어서 할 일을 해야 된다. 하지만 약속은 공연불이 됐습니다. 올 들어 한 번도 본회의를 열지 못한 겁니다. 국회법은 2월에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 갈등 속에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한국당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거나 이마저 어려우면 상임위에서 청문회라도 열어야 국회 정상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국당의 국민적 의혹 해소 요구를 떳떳하게 수용하는 것이 3월 국회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조건 없이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계속 국회 정상화에 조건을 거는 것은 국회를 열 의지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탄력근로제 확대와 사법개혁 법안, 북미 정상회담 후속 대책 등 할 일은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야는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났습니다. 내일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과 당대표 회동 등이 예정돼 있어 본격적인 국회 정상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여야 모두 국회 공전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타결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전체 일정 합의가 어렵다면 상임위만이라도 먼저 열어 현안 논의를 시작하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또다시 빈손 협상으로 끝날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지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영원입니다. 한 해 숨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계속 감소해 3,0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사망자가 줄어든 건 반가운 일이죠. 그러나 보행자 안전은 여전히 OECD 꼴찌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대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이 3,7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가 3,000명대로 내려온 건 42년 만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가 20% 넘게 감소한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사망자 가운데 보행 중인 경우가 39%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자동차 승차, 이륜차 승차 순이었습니다. 특히 인구 10만 명당 보행자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의 3배에 달해 OECD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보행 안전을 위해 야간엔 횡단보도 바닥에 불빛을 비추고 도로를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하는 등 일부 변화도 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이곳은 덕수궁 돌담길입니다. 차로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곡선 형태로 돼 있는데 차들이 서행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겁니다. 보행 사망자 중에 절반 이상이 65살 이상 노인인 만큼 보행자 스스로가 조심하기보다는 걷기 편한 보도를 조성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고령자들이 보행자로서 피해를 당하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우선적으로 보도를 확보를 해준다라든지 이런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죠. 사망사고가 가장 빈번한 시간은 해가 진 뒤인 저녁 6시부터 자정 사이로 집계됐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죠. 그런데 KBS가 확인해 보니까 정보국 업무 가운데 범죄 첩보 비중은 겨우 1%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정보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나왔는데 청와대가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보경찰 개혁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해 초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정보경찰 직무를 분석했습니다. KBS가 이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 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한 건 청와대에 보내는 정책 자료 작성 22.5%를 차지했습니다. 현행법상 경찰이 수집할 수 있는 정보는 치안 정보, 본업은 제쳐두고 엉뚱한 일만 한 겁니다. 정보의 질도 문제입니다. 정부의 일만에 맞게끔 쓸 수밖에 없잖아요. 반정부적인 페이퍼를 쓸 수가 있겠냐고요, 못 쓰죠, 그거는. 정보경찰이 기관을 출입하며 수뇌부의 민원 해결사 역할을 해왔다는 점도 수치로 확인됩니다. 본청과 서울지방청 외근 정보관의 경우 대외 협력 업무 비중이 각각 20%와 36.7%에 달했습니다. 대외 협력 업무에는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기관 출입, 민원 처리가 포함됩니다. 청와대가 하달한 인사 검증 업무도 8.8%나 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불법 댓글 공작 등 정보국의 폐해가 심하다고 판단한 경찰개혁위원회 정보개혁 소위는 지난해 초 정보국 폐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KBS 취재 결과 이 과정에서 청와대가 폐지 반대 의사를 위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 개혁위 관계자는 국정원 국내 정보가 없어진 상황에서 경찰 정보마저 없으면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청와대가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인지 개혁위가 치열한 논쟁을 벌여가며 추진했던 정보국 폐지안은 최종 권고안에서 빠졌습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화려한 귀금속의 이면에 숨겨진 세공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지난해 KBS가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업계가 관행과 비용을 핑계 삼아 개선을 미루는 사이 노동자 한 명이 또 숨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서울 종로의 귀금속 거리. 골목 곳곳의 공장에서 금과 보석 가공 작업이 한창입니다. 작업자 얼굴 앞에서는 황산이 끓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청산가리를 바가지에 붓습니다. 이거 잘 안 빨려요. 냄새가 너무 심한데. 금속에 광택을 내는 이른바 뻥 작업인데 0.2g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는 독극물 청산가리도 원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올 초 생활고를 겪던 세공사가 청산가리를 먹고 목숨을 끊은 겁니다. 바로 이제 옆에 청산가리 그런 독극물이 있으니까 갖고 가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 충분히 들잖아요. 4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맘만 먹으면 가져갈 수 있어요. 관리가 철저히 되는 게 아니라서. 지난해 11월 노동청은 종로의 세공업체 중 7곳을 임의로 뽑아 작업 환경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100% 적발. 7개 업체 모두 작업 환경 내 위험 물질을 제대로 관리하라는 시정 지시를 받았습니다. 사업주들 전체에게 이 사업에서 얼마나 이런 위험 물질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에게 위험 물질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건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입니다. 관행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재수없어서 걸리는 거야 같은 아니라는 생각이 아직도 팽배해 있는 거죠. 비용 부담과 관행을 핑계로 방치된 작업 환경에서 세공사들의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유해를 조국에 묻어달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언인데요. 아직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한의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 사업, 중국의 협조가 관건입니다. 리순에서 김명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910년 안중근 의사가 재판을 받았던 리순 일본 관동법원. 6번의 공판 끝에 당시 재판장 마나베 주조는 안 의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안 의사는 어머니 편지를 받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너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들께 살려달라고 죽음을 구걸하는 것과 같다면서 너는 아예 죽으라고 땀만 먹지 말고. 인근의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안 의사는 그해 3월 26일 결국 생을 마감했습니다. 국권이 회복되면 유해를 조국에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겼지만 일제는 유해를 유가족에게 인도하길 거부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이 여기서 이제 자서전, 그리고 동양평화론, 그리고 많은 유목을 이제 다 여기서 쓰게 됩니다. 지난 2001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리순 감옥 공동묘지.
안이사 유해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지로 꼽힙니다. 중국 당국은 안이사 유해와 관련된 역사적 문헌을 제시해야 발굴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 문헌은 당시 일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협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08년엔 우리 정부가 리순 감옥 뒤편 원보산에서 중국 측 협조로 안이사 유해 발굴에 나섰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중국 당국도 남북한의 안중근 의사 유해 공동 발굴에 공감하고 있지만 최근 개선되고 있는 중일 관계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리순에서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3.1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궁금한 부분도 참 많습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는 누가 읽었을지, 또 지금의 대규모 집회처럼 언론에 제대로 보도가 됐을지,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3.1운동의 이모저모를 박혜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1운동의 출발점 탑골공원 팔각정입니다. 100년 전 3월 1일 바로 여기서 독립선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3.1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누가 읽었을까요? 당시 일제 검찰도 파악하지 못했지만 해방 후 경신학교 졸업생 정재웅 선생이 내가 읽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운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학계 일각에선 일제 신문 조서 등을 근거로 경선의전 출신 한익원 선생이 낭독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1운동이 어떻게 보도됐는지도 궁금합니다. 1919년 3월 3일 일본 아사히 신문에 관련 소식이 등장했지만 제목은 조선인의 폭동이었습니다. 그러다 3.1운동 사흘 뒤 중국의 영문일간지 차이나 프레스 일면에 비교적 객관적인 내용이 실립니다. 서울의 소유 사태 전국적으로 확대. 3.1운동을 알린 첫 외신 보도인 셈인데 최근 중국 상하이 시립도서관에서 기사 원문이 확인됐습니다. 3.1운동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류관순 열사. 만 16살, 지금의 고위 나이에 참여했는데 서운으로 확인된 최연소 참여자는 한희순 지사로 당시 만 12살이었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살펴보면 안정명 지사는 12살에 순국했고 김선옥 지사는 9살에 참여했습니다. 이처럼 3.1운동에는 남녀노소가 따로 없었습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지난달 28일 혈중 알코올 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다 부산 광안대교 교각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러시아 화물선 선장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선장이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데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선장 S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사고 발생 뒤 닻을 내리고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습니다.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이문호 버닝썬 대표를 내일과 모레 잇따라 불러 조사합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내일 이 대표를 소환해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광수대 마약수사계는 모레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마약 관련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청주시 현도면의 한 육류 냉동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2층 창고 1개동과 보관 중이던 냉동육 10톤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4억 8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과거 공부방이라고 불린 곳을 기억하시나요? 지금은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방과 후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요. 운영난에 허덕이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김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80년대 대도시 달동네를 시작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공부방. 자원봉사자들이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치던 곳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점심을 먹고 나서 구대편을. 2004년 공부방은 지역아동센터로 이름이 바뀌고 정부 지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 센터를 찾았습니다. 방과 후 모인 어린이들이 숙제를 하거나 문제집을 풀고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안전한 공간이긴 하지만 그 이상은 엄두를 못 냅니다. 건의함에는 좀 더 다양한 활동을 바라는 의견이 빼곡합니다. 만들기 하는 거나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운영비 압박 때문입니다. 후원금은 부족한데 정부 지원도 지난해보다 2.5% 느는데 그쳤습니다.
민간인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시설이고 우리는 거기에 일정 정도의 지원을 해줄 뿐이다라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저희는 만약에 기재부가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인다면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건비 부담에 근무 여건도 좋지 않아 이를 금세 관두는 돌봄 종사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돌봐주기 어려운 데서 부모처럼 돌봐주는 곳이 이제 지역아동센터라고 알려 있는데 그러면 다르게 얘기하면 부모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지금도 10만 명 넘는 아이들이 전국 4,100여 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합니다. KBS 뉴스 김진호입니다. 다음 주에도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가 주요 뉴스가 되겠죠. 다른 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목요일쯤 중폭 개각을 단행합니다. 행안부와 국토부, 문체부 등 장관 7명 정도가 교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진영, 우상호, 박영선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는데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죠. 지켜보시죠. 모레에는 한국은행이 지난해 국민소득을 발표합니다. 서민들의 체감과는 거리가 있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가 공식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2.7%였던 지난해 GDP 성장률 속보치가 조정될지도 관심입니다. 민주노총이 오는 6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규탄하는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다음 날 경사노위는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탄력근로제 안을 의결하는데요. 정부와 민주노총의 관계가 꽁꽁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으로 풀려날까요?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청구했는데 서울고법이 수요일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어떤 결정이 나올지